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30대 후반이 된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안쓰럽다 혹은 불쌍하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저희 친정아빠가 괜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남들과 똑같은 사람인데도 외모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에게 욕설을 듣고 구박을 받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아빠는 그런 말을 자주 들어서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선 남편과 처음 만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 서로 한눈에 반해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무사히 시댁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꿈에서만 그려보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았던 게 저희 아빠의 외모 때문이었어요. 아빠 얼굴에 심한 화상 자국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엔 남들과 다른 아빠의 얼굴이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빠가 왜 얼굴에 그렇게 큰 화상 자국이 있는지 알게 되면서 점점 아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아빠가 자랑스럽죠. 하지만 이런 아빠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빠의 얼굴이 징그럽게 느껴진다면서 의학기술도 발달했는데 성형수술이라도 시도해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또한 제대로 수술을 하지 못했던 게 사고 당시 아빠의 목숨은 얼굴의 화상 자국보다 더 위태로웠고 다른 치료가 주 목적이 되는 바람에 화상 치료는 확실하게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 성형수술로도 완벽히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 아빠는 그때 사고 당시의 얼굴 그대로 살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화상 자국이 진하다 보니 저 결혼시키면서도 혹시나 사돈되는 분들께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사위가 될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무섭다고 내 딸을 싫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등의 이런저런 생각들로 전전긍긍 하셨어요. 사실 아빠 입장에서도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유정아, 아빠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아무래도 아빠 얼굴이 이러니까 네 결혼에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사돈 되실 분들에게 아빠의 얼굴이 보여지면 앞으로 네가 시댁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아빠는 그냥 멀리서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상견례랑 결혼식에는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대신 우리 유정이 결혼 사진 예쁘게 찍어서 아빠한테 가져다 주면 아빠가 죽을 때까지 소중하게 간직할게.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가 딸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아빠 얼굴이 뭐 어때서 그래? 나 아빠 하나도 안 창피해. 그리고 시댁에서도 아빠 얼굴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나도 이 결혼 절대 안 하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너무 속상해 방바닥에 주저앉아 아빠가 무슨 잘못이 있냐면서 엉엉 울었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얼굴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사고 때문인데 왜 맨날 피해를 본 사람이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버젓이 살아계시는 아빠가 제 결혼식에 빠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저는 어떻게 해서든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아빠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딸 결혼시키는데 앞에 앉아 있으면 사진에도 얼굴이 부각돼 나올 것이고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 웬만하면 아빠는 뒤에 앉아 있고 엄마만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요. 괜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더 저와 저희 가족이 아플 것 같다면서요. 물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는 저희 아빠 얼굴에 대해 말씀은 해놓았기에 시댁 식구들은 다들 이해해 주셨지만 아빠의 뜻을 따라 결국 상견례 때 시부모님께 양해 전화만 드린 후 아예 참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결혼식 때는 뒤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후 식이 진행되기 전 시부모님께 서로 인사를 하는 걸로 정리를 했죠. 그렇게 상견례 때도 큰 문제 없이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결혼식 때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과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잘 치를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댁 어르신들이 아빠를 보고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 아빠도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참석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놀란 듯 반응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지나칠 정도로 소스라치게 소리를 내며 놀라셨고 시아버지는 애써 괜찮은 듯 표정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대화는 시간상 몇 마디 오가지 않았는데 그 와중 사소한 문제들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저희 신우한테 7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조카가 저희 아빠를 보며 괴물이라고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조카 손에 잡고 있던 시어머니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래, 좀 괴물처럼 생겼지? 우리 훈이 눈에는 괴물같이 보이는구나. 뭐든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건 좋아. 본인들끼리는 소근소근 대화를 했지만 제 귀에도 다 들릴 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어른이라면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훈육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도 아무렇지 않게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는 시모의 모습이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화난 채 얼굴을 눈치챘는지 제 손을 꼭 잡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결국 저도 좋은 날을 망치기 싫어 눈물이 차오르는 걸 끝까지 꾹 참았죠. 하지만 시댁 부모님은 저희 친정아빠를 보게 된 순간부터 제게 악몽을 선사해 주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맘 같아선 아빠에게 그런 말을 한 것 때문에 벌써부터 시부모 얼굴을 보기도 싫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선물까지 사들고 갔죠. 근데 저를 보는 시부모님의 표정이 많이 좋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기분 나쁜 건 난데 왜 본인들이 더 정색을 하고 있지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친정아빠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제게 얘 며느라, 이미 결혼식까지 다 끝나서 하는 얘긴데 아니 바깥 사돈 얼굴 어떻게 고칠 수는 없니? 요즘 기술도 많이 발달했다는데 아이 돈 좀 들더라도 한번 성형외과 이런데 모시고 가는 게 어떠니?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너랑 성민이가 미리 네 친정아버지 화상 자국에 대해 설명을 해준 상태라고 해도 우리는 기껏해야 조그마한 상처인 줄 알았지. 그렇게 얼굴을 다 가려버릴 정도로 소름 끼치는 얼굴의 정도는 몰랐다. 니들은 신혼부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당장 뭐든 좋게 느껴질 수 있을진 몰라도 앞으로 니들 부부 애라도 가지게 되면 돌잔치며 가족 행사며 여러 가지로 부딪히게 될 일이 많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며 지인들까지 마주쳐야 하는데 바깥 사돈 얼굴이 그러면 우리도 면이 안 서지 않겠냐?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서도 보기 그렇고
성민이 아빠도 결혼식 때는 손님들 모셔놓고 망칠 수 없어서 일단 참았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네 아빠 모습이 무섭다고 하더라. 네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려서 성형수술 진행해라. 솔직히 이 얘기를 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가족 욕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 말을 대꾸도 못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서럽더라고요. 남편도 제 눈치를 봤지만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와 시댁에 인사를 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시댁 식구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듯 일단 모른 척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시댁에서 제가 의지할 사람이라곤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 답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양이 좀 있다고 생각했던 시아버지마저 중간중간 저와의 대화에서 괴물의 괴짜를 말을 하며 말을 더듬었는데 딱 보니까 제가 없을 땐 자기들끼리 저희 친정아빠를 괴물이라고 칭하는 듯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돈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분명히 저희 부모님이 듣게 되신다면 노발대발 하실 만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말실수인 것처럼 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로 인해 신우 아들도 저희 아빠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괴물 아저씨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저도 다들 들으라는 식으로 훈아, 사람한테 괴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만약 훈이가 넘어져서 몸에 상처가 났는데 친구들이 그 상처 보고 괴물이라고 하면 훈이 기분은 어떨 것 같아? 그건 잘못된 표현이니까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돼. 이쁜 어린이는 이쁜 말만 해야지? 그런 나쁜 말 하면 되겠어? 아니, 올케. 왜 우리의 상상력을 올케가 막아? 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들이 똑같은 꽃을 보고 다 똑같은 감정을 느껴? 아니잖아. 왜 우리의 길을 죽이길? 올케 진짜 웃긴다. 솔직히 시부모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싶지 않아 조카에게 잘못된 부분을 얘기한 건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신우의 태도에 도저히 올라오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고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 제가 이제 막 이 집 며느리가 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말씀드려요. 자꾸 여기서 불필요한 저희 친정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댁 식구분들은 저희 아빠가 남일지라도 저는 피가 섞인 식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빠 화재 때문에 화상 입으신 거고 일부러 그런 상처 만들려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엔 저희 아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테지만 이제는 가족이 되었으니 조금만 조심을 해주세요. 그러니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군요. 남편도 그런 제게 대체 왜 이러냐며 시집 온 지 일주일 됐다고 그만하라는데 저도 그런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며 그래 새아가 너는 네 아버지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선 그다지 좋은 일 아니다. 아까 네 시엄마가 말했듯이 막말로 대놓고 보기 좋은 얼굴도 아니고 애가 괴물같이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거 가지고 어린애를 쥐잡듯이 잡고 시부모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 너 어린애들이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고 있냐? 바깥 사돈 처음 본 날 훈이가 괴물 아저씨라고 했으면 어른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대체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결혼 첫날부터 네 아버지를 부를 때 괴물이라는 애칭 몇 번 불렀다고 벌떡 일어나서 어른들을 가르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던? 이건 모든 문제를 다 떠나 예의에 대한 문제다. 고쳐라. 시아버지는 며느리 편이라고 하던데 이 말을 듣고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대체 저희 친정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대놓고 저희 아버지를 괴물이라 욕보이며 제가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며 결혼한 첫날부터 시집을 잘못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하고도 집 가는 내내 싸웠고요. 아니, 당신 오늘 조금 심했어. 어떻게 어른들 앞에서 훈계를 해. 내가 다 민망해서 혼났네.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와이프 교육 못 시켰다고 내가 욕먹고 내가 혼날 일이야. 그리고 너도 인지하고 있잖아. 장인어른 얼굴 보기에 소름 끼치는 건 말이야. 앞으로 자주 봐야 하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보수적인 어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네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너도 밉보여서 좋을 거 없고. 솔직히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보다 남편의 잘못된 생각이 더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리고 와이프 교육이라니. 그래도 더 큰 일이 없이 그날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결혼한 지 1년 이후에 발생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시댁에 놀러 오게 될 때마다 종종 말씀을 드렸음에도 시부모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저희 아빠의 애칭이라며 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 단어에 대한 예민 반응을 보였지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해결 방법이 없었기에 그냥 포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무시를 해버렸죠. 근데 그날은 모두가 집에 있던 주말이었고 저는 잠시 시댁에 들은 상태라 부엌에서 식구들 먹을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창 부엌에 있다가 음식 간을 봐달라고 시모에게 물어보려고 잠시 시부모님 방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방문 앞에서 흘러나오는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 괴물 아빠 찜찜하고 불편해. 매일같이 보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아직까지 꿈에 나올 정도라니까. 며느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형수술 시기도 놓쳐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고 며느리 지 괴물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우리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디 시골로 이사 가라고 쫓아내던가 하면 안 돼? 뭐 저기 산골 멀리 보내면 가족 행사 있어도 참석하기 힘들 거고 그렇게 되면 멀어져서 지 아빠한테 자주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 자연스럽게 친정가족이랑 멀어지게 될 텐데. 그거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 양반들 집 꼬라지 보니까 사는 것도 변변치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 며느리 괴물 아빠가 따로 돈 투자해 퍽이나 시골로 가겠다고 하겠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정 불편하면 며느리 괴물 아빠한테 전화해서 웬만하면 가족 행사 참여하지 말라고 하던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친정에 일이 조금 있어서 급하게 나가야 된다고 핑계를 대면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시골로 보내자고 하신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그래도 친정에는 티를 낼 수 없으니 그냥 오랜만에 놀러 온 것처럼 왔다고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오늘 작은아빠 가족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아빠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번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신다고 집을 구할 때까지만 저희 집에 있겠다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뵙는 작은 아빠였는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아빠가 작은 아빠에게 제 결혼식에 못 왔으니 결혼 사진이라도 보여드리라고 하셔서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 몇 장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곤 제 핸드폰을 받아서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던 작은 아빠가 갑자기 엄청 놀라시는 겁니다. 뭐 귀신이라도 보신 건가 싶을 정도로 놀라시면서 말까지 더듬으셨죠. 아, 아니, 사람이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더니 내 고등학교 의형제가 유정이 시아버지야. 내가 해외 나가면서 연락이 뚝 끊기긴 했는데 아니, 형도 유정이 시아버지 알고 있을 텐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 외 옛날에 이 친구 엄마가 크게 다치셔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집에 돈이 없어서 수술 포기하고 그냥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형이랑 아버지가 고민 없이 돈 드리라고 다 내줬잖아요. 그때 형이 공장 다니면서 번 200만 원. 형도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된다고 그게 순서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200이면 진짜 큰 돈이었는데 그 돈 내주는 거 보면서 내가 형을 존경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럼 그때 네 친구가 지금 우리 사돈이라는 거냐? 나는 그때도 네 친구 사정 이야기만 들었지 얼굴은 못 봤잖아. 그래서 당연히 몰랐지. 정말 확실한 거야? 그래 형. 유정아, 네 시아버지 이름 박길상이 맞지? 작은 아빠는 저희 시아버지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작은 아빠가 저희 시아버지에게 한국을 떠나기 전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도와준 빚도 있는데 또 염치 없이 본인 식구들이 다 굶게 생겼다며 1억이란 큰 돈을 빌려달라고요. 어차피 그땐 작은 아빠도 한국에서 벌어놓은 돈도 있었기에 당연히 믿고 차용증까지 쓰며 돈을 빌려주었다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빠도 처음에는 피를 나는 의형제니 연락이 올 거라 믿었대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는 끝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작은 아빠는 지갑 안에 그 차용증을 넣어가지고 다니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 매달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씩 돈을 갚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다행히 공증까지 받은 상태라 그 차용증에 대한 효력은 남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이걸 활용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나 아빠를 포함해 우리 가족 모두 상처가 될 말들이지만 지난간 시댁에서 당해왔던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랑 남편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인 것 같다며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요. 그러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희 친정가족들 모두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제 눈을 쳐다보았고 저는 결국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친정아빠를 괴물이라고 칭해서 부르는 것부터 어디 먼 시골로 유배 보낼 생각을 한다는 것까지. 그것도 안 되면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 녹음해 놓은 부당한 대화들도 함께 들려드렸죠.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며 가족들에게도 대못을 박는 일이었지만 끝을 보기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신 엄마는 당연히 화를 내시며 어떻게 그냥 옆에만 있어도 어렵다던 사돈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니? 무슨 10대들도 아니고 머리가 새하얗게 바란 어른들이 몸 불편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쓰냐고. 작은 아빠 또한 그렇게 믿고 기다려줬던 의형제를 맺은 자기 친구로부터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사실
작은아빠에겐 저희 아빠가 아주 애틋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아빠 얼굴에 남은 화상 자국이 다 작은아빠 때문이었는데, 작은아빠가 한창 방황하고 정신을 못 차리던 젊은 시절에 저희 부모님 집을 찾아와 술을 먹고 다 같이 사라져버리자고 집에 불을 질렀대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모시고 살던 때라 아빠는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대피시킨 후 혼자 유독가스를 들이마시고 쓰러지셔서 나중에 구조가 되었거든요. 이 사고 이후 작은아빠는 본인 때문에 형이 이렇게 됐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사업체까지 꾸려 해외까지 나가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작은아빠가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 저희 아빠와 저희 집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자기 절친한 친구로부터 또 저희 아빠가 이런 대우를 받게 되었으니 또 한번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빠는 이혼을 하겠다는 제 말에 본인 때문에 제 인생을 망가뜨리긴 싫다며 이런 말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작은아빠의 얘기를 듣기 전부터 저는 이미 이혼을 마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련 없이 작은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희 엄마도 제 선택에 맡기겠다며 무작정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확실하게 복수를 해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오라고 하셨죠. 일단 작은아빠는 차용증의 권리를 조카인 저에게 위임을 할 테니까 시댁 식구들에게 가서 차용증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아마 시댁 식구들은 작은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충분히 알고 있을 테니 그냥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제가 조카라고만 해도 그들이 확실히 당황해 할 거라고 했어요. 작은아빠가 빌려준 돈의 액수가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서 이 돈을 일시불로 내놓으라고 한다면 시부모님도 눈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거라고요. 그리고 궁지에 내몰린 시댁 식구들은 무조건 모른 척하거나 제가 며느리기 때문에 고소까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대할 거라고 했어요. 워낙 능구렁이 같은 인간들이라서요. 이때 혹시라도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면 작은아빠가 바로 소송을 진행할 테니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작은아빠가 권리를 위임해 주신 차용증을 들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 앞에 그 차용증을 냅다 던졌어요. 너는 우리 집이 만만해? 어딜 시부모 앞에 물건을 던져? 밥 먹다 말고 뛰쳐나가서 어디 버릇없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지. 괴물 부모 밑에 당연히 괴물 자식이 태어나는 법이야. 아유. 그러는 당신들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아니에요? 그 서류 뭔지나 보고 떠들어요. 남의 귀한 부모 욕할 시간에 당신들 그 더러운 과거나 되짚어보라고요. 그거 보면 저희 작은아버지가 누군지 알 텐데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그 서류 봉투를 열어보더니 이걸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냐고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다 알게 됐으니까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있으시겠죠. 몇십 년 전에 아버님이랑 피를 나눈 의형제인 저희 작은아버지랑 작성한 차용증이에요. 제가 이 집 식구가 되었다는 거 아시고 작은아버지가 돈을 받아오라고 저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아빠에게 했던 당신들 쓰레기짓까지 다 아시고 당장 돈 받아오라고 하셨으니까 당장 돈 주세요. 안 그럼 싸그리 고소해서 콩밥 먹이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지랑 의형제를 나눴다면 저희 아빠가 아버님 어머니 병원비 내드린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네요. 저희 아빠가 준 돈 덕분에 할머니가 수술하셔서 목숨 건지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시부모 두 분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시모도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곤 시아버지에게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유정이 얘 작은아버지가 그럼 성철 씨라는 거잖아. 우리가 일부러 돈 가지고 연락 끊은 거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작은아빠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시댁으로 달려갔는데 정말로 시아버지와 작은아빠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기가 막혔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 인정을 호소하더군요. 며느라가 그동안 우리가 한 행동으로 많이 속상했지? 미안하다. 이 어른들이 철이 없었어.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다. 바깥 사돈에게도 내가 따로 연락드려 그동안의 일을 모두 사과하마. 그런데 차용증을 봤으면 알겠지만 돈의 액수가 지금 우리 집에선 감당하기 굉장히 벅차. 이 집 며느리인 네가 조금 양해해서 빚을 차감하거나 없던 것을 해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저는 이런 시부모의 부탁을 당연히 단커리 거절했고 절대로 그런 생각 없다며 빌려드린 그 돈은 오늘 꼭 받아오라고 했으니 나는 그 돈 받아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가 저희 부모님을 지방으로 내쫓으려 한 녹음한 대화들도 틀어주며 내 부모에게 부당 대우를 했으니 귀책 사유로 이혼까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 또한 얼굴이 새카맣게 어두워졌고 제 팔을 잡으며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저는 가차없이 그 팔을 뿌리치고 오늘 안으로 저에게 돈 보내시면 됩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입금 확인 안 되면 바로 차용증 들고 고소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는 이 집에 들어올 일 절대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당신한테 이혼소장 갈 거야. 같이 산 세월은 얼마 안 됐지만 시댁 식구들 인성을 보면 애 생기기 전에 이혼을 결정한 게 차라리 다행인 것 같았어요. 그리곤 시댁문에 나섰네요. 시부모를 포함해 남편은 급박하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제 바지를 붙잡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잘못했으니 기간만 조금 더 달라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끝까지 무시하고 나왔어요. 결국 시부모는 약속대로 빚을 갚지 못했고 작은아빠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당연히 법정에서는 증거물이 차고 넘치던 저희 작은아빠 손을 들어주셨고 그로 인해 시댁 부모님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빚을 갚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까지 받아올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재판이 끝나고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도 꽤 오래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정말 마음 편히 부모님과 함께 살며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제 이혼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가진 채 쥐고 흔들면 언젠가 그 벌을 그대로 받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만약 이전 시댁 식구들이 저희 아빠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면 작은 아빠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도 그 인간들이 평생 후회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의 별거 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